안녕하십니까, 안효상입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른바 코로나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제와 방역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3단계를 올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경제적인 위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수축되고 단절돼야 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방역 전문가들 중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런 의미이죠. 지난 12월 초에 정부는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지급 방식 모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차 때 경험한 보편적 지급, 그리고 2차 때 경험한 선별적 지급을 대비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기획위원이신 윤영중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윤영중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거기 제주도시죠. 거기는 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는 사실 한 지난 가을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육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전에 그렇게 긴장감이 아주 강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번 확진세가 강해졌을 때는 제주도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주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에 못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유치원이 그, 문을 닫은 건가요? 아니면, 그 긴급 돌봄에 해당되는 분들만 증빙을 아, 해서 아이를 그렇구나. 맡길 수 있게 되어 네.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난 2차 대유행 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겁나고 이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피부로 와닿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윤영주 선생님 모신 거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의 명명자, 제안자 중에 어쨌든 언급되는 중요한 네, 인물이고, 지난 2월이죠. 하여간 그 덕분이라고 할지 아니면 얼떨결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1차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됐고, 2차, 3차는 이제 뭐 이른바 선별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그 당시 2월에 재난기본소득을 제기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때 얘기를 좀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그 글을 칼럼을 썼었던 건데요. 그때가 2월 25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세가 2월 19일부터 급증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였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칼럼을 쓴 결정적인 막 그런 계기가 제 지인 중에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는데, 전날 감기 걸린 아이를 돌보고 나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제가 듣고요. 그거, 아, 지금 정말 잠깐 멈춰야 될 텐데, 음. 과연 정부가 모두에게 잠깐 멈추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있을까? 약간 그걸 고민하다가 그 재난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역 차원의 그 모두가 잠시 멈출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폭제가 된 측면이 뭐 있으면 저에게는 이제 뜻깊은 길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비판도 좀 많이 받았고, 이게 기본소득이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음. 왜 모두에게 지금 같은 위중한 상황에 주려고 하느냐라는 다양한 이제 비판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 비판들에 나름의 제 나름의 이제 그 답변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얘기하고 좀 소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처음엔 방역 차원이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면은 신속하게 주려면은 모두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사실 저는 처음에 주장할 때부터 그 선별 환수형 보편 지급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 방안을 얘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선별 지급과 기본소득이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 선별 지급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왔는데, 성과도 뭐 없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답답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좀 알리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내공도 좀 원래 부족한 것 같고. 네, 기본소득 이야기 할 때도 주는 것만이 네, 아니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까지를 양쪽을 다 보면 어떻게 재정에 네, 효과가 있는가까지 맞아요. 그 얘기되는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주는 쪽만 물론 이제 지원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라서 이제 주는 쪽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네,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비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개의 전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기본소득이냐 뭐 이런 사실 음, 저도 이게 왜 기본 여기다 왜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뭐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당연히 좀 들었었고요. 네, 그러다가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모두에게 주느냐 어려운 사람만 주지 이른바 이런 네, 비판도 있었는데 이제 한쪽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코로나 국면이 일정하게 장기화되고 그런 앞으로 뭐 주기화될 가능성도 크고 등등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이런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의 뭐 지급 규모나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는 상황인식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이른바 이 코로나 국면 거의 1년 가까이 되긴 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한국 사회가 지금 맞이한 현실과 문제에 정말 대응을 잘 못하고 있고 너무 지체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사람이 다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두 아이의 그 유아, 지금 조금 커서 유치원생들인데 그 아이들의 그 양육자로서 이 사회를 좀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뭐, 더 이상 이제 뭐 저출생이라는 것은 뭐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수준의 그런 현상들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어렵다, 뭐 취업하기 어렵다, 뭐 집을 사기 어렵다, 결혼하기 어렵다, 뭐 애를 낳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거의 뭐 이걸 과연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계층들이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너무 심각하고 한국의 뭐 거의 모든 연령대 자살률도 심각하고 정말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답답한 건 그런 거였어요.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논문이나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 읽어봐도 한국의 복지 수준이 지금 물론 좀 그 저발전했고 약하긴 한데 좀 고령화 수준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그렇게 돈을 막 더 쓸 때는 아니다. 안 그래도 복지 지출이 확 늘어난다. 지금부터 복지 지출을 잘 계획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정도로 대응을 했다간 한국 사회가 맞이한 되게 많은 문제들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스탠딩이 지금 현대사회가 맞이한 뭐 8개의 거인이 있다 막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한국 사회도 거의 뭐 마찬가지의 엄청난 문제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코로나19까지 겹친 형국이죠. 코로나19가 만약에 다시 이전과 같은 사회로 돌아간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아주 희망차고 밝은 미래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코로나19가 계기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19가 사라졌든 지금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는 그런 전형적인 정책적인 수단과 안정망이 필요한데 그런 방향으로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사실 저의 이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떤 전망인지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이 팬데믹이 좀 끝났으면 좋겠죠. 두 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하나는 이제 코로나를 막기 위한 어쨌든 노력이라는 게 거기서 벗어나는 노력이라는 게 있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윤영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국 사회 여러 문제와 거기에 대한 나름의 전향적인 해법 뭐 혹은 누구는 이제 획기적인 해법이라고 하겠죠. 터져 나오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혹은 그것을 제기하는 쪽과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싸움 이게 뭐 보편 선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전반적인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코로나가 이제 하나의 계기라면 재난 기본소득이 어쨌든 중요한 뭐 논쟁의 촉발 계기 혹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재난기본소득 이전에 이제 기본소득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워낙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제 생각으로 이제 제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안전망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부담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논의를 이제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논의에서 기본소득이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된 더 날카롭게 나타난 한국 사회 문제를 이제 재난을 계기로 더 제대로 해결해 보자와 어쨌든 그래도 뭐 현상을 어쨌든 유지하려는 측 사이에 다양한 이제 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뭐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지난번에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니 없니 뭐 이런 논쟁이 있었다면 며칠 전에 KDI가 그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네,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제 뭐 언론이나 기성의 뭐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집단은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막 이제 해석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보고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보고서의 분석은 맞아요. 재난지원금이 매출 증진의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대면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는 이제 별로 이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고 그건 또 너무 당연한 거 재난지원금의 네,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로 예, 증명한 예, 예. 얘기인데 저는 이 당연한 분석들을 가지고 내놓은 정책 거기 마지막에 말미에 나온 정책 대안이 좀 생뚱맞다. 이게 제대로 된 대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대면 서비스 쪽에서는 재난지원 효과 제한적이었다라는 그 분석을 가지고 이제 내놓은 대안은 대면 서비스 업종은 모두에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쪽 업종만 특정해서 직접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책 제안이었고 그리고 확산세가 약했던 곳들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그 확산세가 약했었던 그런 저소득층 그런 쪽이 아니라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선별해서 줘야 된다. 예, 이런 식의 결론을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분석은 다 맞았는데 결론은 좀 많이 좀 어긋난 결론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충북 지역의 저소득층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별로 안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면 방역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소득 활동을 더 줄였지만 뭐 소비는 그들은 저소득층이면 사실 소득 줄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줄이기가 어려운 어쨌든 비슷하게 유지한 거 비탄력성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면 서비스 업종을 직접 지원하는 건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논리가 기본소득 대신 그 대면 서비스 직접 지원 요렇게 가는지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과 다른 정책들을 굉장히 대립하고 상충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놓고 이거 아니고 저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면 서비스 업종에 지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면 서비스 업종 지원만 하면 분명히 누락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수준이 그 적정 규모로 써야 되는데 위기 상황에 맞는 적정 규모로 써야 되는데 그거에 맞게 쓰려면은 또 신속하게 또 지원을 하려면 기본소득과 다른 정책을 매칭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거 아니고 저거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주로 하시는 거는 약간 좀 도구마에 빠진 좀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예, 들더라고요.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그래서 뭐 다층적인 체계 이런 표현 많이 쓰고 그렇죠. 예. 기본소득을 어쨌든 비유하자면 플로어 뭐 바닥이다라든지 뭐 밑에 깔려 있는 예.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자는 걸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꼭 그냥 마치 제가 이제 그 대립하는 기본소득 것처럼 네트워크 얘기하죠. 한국 네트워크에서 제가 한국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느낀 게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미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끼리만 논의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밖에 많이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기본소득 논의를 좀 더 촉발시킨 재난기본소득은 당연히 이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거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긴급성이라든지 뭐 선별 불가능성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뭐 이런 이제 상황에 맞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가장 효과적이다. 혹은 당장 필요한 일이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기된 측면도 있지만 재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기본소득은 더욱 그렇겠지만 규범성이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가 모름지기 정치 공동체라면 이래야 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이 도대체 오늘날 뭐냐 이런 얘기할 때 왜 모두가 적절한 삶을 누려야 되느냐 뭐 등등 이건 다 이제 규범성하고 일정한 관련이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문제랑 관련해서 어떤 그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 갖는 뭐 나아갈 뭐 정당성과 규범성을 좀 더 해서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하고 재난 기본소득이 뭐 그럴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러려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는 처음에 논의가 뻗어나가는 과정 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2월 말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때 저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이렇게 논의가 확장되고 있었고 굉장히 우려스러웠지만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발견한 거는 제가 식자층으로부터는 좀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 정말 많은 대중들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굉장히 빨리 포착을 하고 또 그거를 굉장히 실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제가 굉장히 큰 대중성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거는 모두가 현금을 한번 다 받은 경험을 한 이후에 가지게 된 그런 경험 같은 건데요. 그 경험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체득한 그런 지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측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측면과 또 규범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연대의 정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만, 고용과 무관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해의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의 노동 법이 물론 근로기준법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뭐 안 지켜지는 법이 너무나 많고 노동권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뭐 법전 속에나 있지 형해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둔 채로 뭐 기본소득으로 퉁치자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본소득론자는 아무도 없는데 바깥에서는 기본소득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규범성 그리고 모두의 것에 대한 그런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지하고 또 그, 그쪽을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보여질 때는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혹은 이제 현실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규범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균형을 맞춰서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런 현실적으로 바로 개선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논의를 좀 종합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의에서 조금 기여해 보고 싶은 분야는 방금 좀 얘기를 했었던 직접적으로 이 기본소득이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랑 그리고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높은 기본소득 안을 가지고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좀 실질적인 논의를 좀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기여해 보고 싶은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뭐 복지를 비롯한 뭐 경제 정책의 어쨌든 변화 속에서 뭐 잠재적인 지지자 혹은 이제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설득과 그다음에 오해, 불식 뭐 이런 측면인데 이제 좀 예, 반대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재난지원금 나올 때도 저는 뭐 홍남기 부총리 나와서 그냥 목에 힘줘 가면서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굉장히 큰 것을 정부가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때마다 좀 뜨악하고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는구나.
네, 이 위기의 규모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그 윤영중님 그 경제부 기자 올해랑 네, 올해 그렇게 하신 거죠.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꽤 네. 했었죠. 그래서 뭐 네, 이런 식의 이른바 보편적인 제도라고 할까요? 뭐 혹은 전반적인 이제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 뭐 이런 변화들을 뭐 가로막고 있는 게 기획재정부, 뭐 경제부총리 하여간 요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되게 많이 욕도 먹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지난지원금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은 70%와 100%의 차이가 제 기억으로 한 3, 4조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3차 추경, 4차 추경, 특히 한국형 뉴딜로 수십조 발표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마치 당시에 3조 원이 음, 재정 건전성의 그런 그 상징과 같은 건전성을 지키는 상징과 같은 그런 돈이 되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3조 원이 그렇죠. 그랬을까? 그 이후에 수십조 원을 썼는데, 네.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이제 3조 원을 더 쓰고 덜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두에게 지급하는 음, 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안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기재부의 한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1년을 통해서 잘 느껴진 거는 기획재정부도 관료의 전문성이 강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민통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 버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재부는 자기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지켜야 되고 이런 자기 역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재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내야 되는지. 물론 기재부에도 세제실이 있지만 그 세제실이 하는 거는 세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세제실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회 안전망을 어느 정도로 깔 것인지, 뭐 재분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다 같은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사실 기재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의 결정 권한을 누가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것까지의 기본 결정 권한을 왜 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참 의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재부에 대한 이제 문민 통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고 한국 사회가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더 늦지 않게 실기하지 않게 추진을 하려면 이 기재부의 테크노크라트에 맞서는 그런 이제 준비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굉장히 답답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논의가 안 된, 언론에서도 기사가 별로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프리랜서 특고한테 주는 지원금 제도를 이번에 처음 만든 거였는데, 정부가 120만 명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짰거든요. 근데 180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예상보다 훨씬 늦어서 지급이 되고, 60만 명을 빼야 잘라야 되니까 심사하는데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3분기에 선별적인 재난지원금이 시행된 걸로 좀 오인하고서 그렇게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이죠. 그게 추경 통과한 게 9월 17일인가 9월 20일 거의 임박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9월 추석 전에 중순쯤에였고, 지급하느냐 마느냐 막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설 전에, 추석 전에 지급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죠. 추석이 아마 10월 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사실 3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제가 대충 인터넷에 검색해봐서 긴급 생계 지원 받으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제가 검색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주나요? 그렇게 지식인의 말 나와 있어요. 고용안지원금 추가 지급하는 거 그거 언제 주나요? 아직도 지급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그때서야 지급이 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언론에도 안 나왔는데 그 9월 중순에 그 결정이 뭐 추석 전에 뭐 여러 가지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한 두세 달 뒤에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중요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양자택일의 문제는 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복지 정책에도 한계가 있고요. 물론 기본소득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한계를 좀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서로 이제 정책적인 조합을 잘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누락되지 않는 그런 탄탄한 안전망을 갖출까.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예, 그 말씀하신 뭐 사회 안전망을 얼마나 깔 거냐든지 부의 재분배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 경제 체제 전반이 얼마나 변화해야 하는가, 뭐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이고, 그것은 당연히 기재부와 같은 테크노크라트의 영역이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그런 경제 체제의 어쨌든 변화 자체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어떤 범위 네. 안에서만 이제 정치적인 논의가 벌어진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사실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어떤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니냐,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반적인 변화와 변화의 이야기들이 뭐 어떤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뭐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에서 기본소득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는 이제 저도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기도 한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본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음, 그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그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어떤 기본소득인지를 명확하게 좀 음, 얘기하지 않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또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과 모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식의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음,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왜 모두한테 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책 몇 권을 읽어보니까 너무 말끔하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모두에게 주고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두거나 아니면은 뭐 모두 공유부에 의한 과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선별지급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면서도 똑같은 경제적인 순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친절하고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잘 해주면서 또 이제 한편에서는 좀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본소득인가, 그리고 기본소득이 기존의 세금 제도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부를 좀 천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쪽의 활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어쨌든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언제 지급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급 규모도 그렇고 뭐 방식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도리어 코로나 위기는 더 심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 지원책은 더 후퇴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줄 평이면 될 것 같고, 한 줄 평을 좀 해주시고, 두 줄 평 하면 안 될까요? 두 두 줄 줄 평. 평 해주셔도 됩니다. 두 줄 평을 네.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 한번 제안을, 재난 기본소득의 원래 제안자로서. 일단 한 줄은 문제는 규모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의 규모로는 재난 대응, 특히 지금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1년간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지난한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은 굉장히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쟁의 구도를 우리가 지금처럼 세금을 낼 것인가, 세금 개혁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세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재분배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측면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거두는 측면에 대한 고민들,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어쨌든 뭐 규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당장의 긴급 필요성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변화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조세개혁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게 아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한국 사회가 물론 한편은 지칠 수도 있겠지만 한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문제가 곳곳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 그것들을 다 주워 담아서 전반적인 어떤 변화의 계획들을 함께 잡아가야 되는 뭐 그런 것 같고, 그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없었다 하더라도 뭐 계속 되겠지만, 예, 그러면 그 긴급 재난지원금 갖고 다시 한번 칼럼 한번 다시 써주시고, 한 번 더 제기돼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조세개혁 문제까지를 제기해서 네. 새로운 논의로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